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좀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내팽개쳐 두고 너희들 알아서 잘 해라 하고 하나님은 여름 휴가를 가버리듯이 떠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걸 섭리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73년 전 6.25 사변은 우리 남한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탱크 T-34 전차 243대 그리고 전투기 여러 가지 중화 무기로 무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잘 해가지고 해방된 그해 가을부터 북한에 들어온 소련 군사고문단들이 북한의 인민군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팔로군이라고 해서 모택동 군대가 조선 청년들로 구성된 팔로군이 있었습니다. 그 팔로군에 5만 명 이상 되는 숙련된 전쟁 기술자와 같은 군인들이 북한으로 다 편입해 들어오고 6.25 때는 그 사람들이 선봉대가 돼가지고 내려오니 우리 남한에 훈련되지 아니한 아직까지 군대 조직도 아니고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터집니다. 미국은 철수할 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무기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탱크 한 대도 괜찮은 무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가져갔느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늘 입버릇처럼 외치니까 저 영감한테 무기를 주면 틀림없이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전쟁 일으킬 거야. 그리고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무기를 싹 가지고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나 북한은 전쟁하라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이래서 일어난 전쟁이 6.25 사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6.25 사변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6.25 사변 이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터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옛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원수들입니다. 형들이 아니라 원수들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형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화위복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6.25 사변 이전에 있었던 5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해 주셨어요. 나라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남한 점령했던 미군들이 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 어떤 체제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는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8%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으면 했다.
그 왜 그러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해악을 끼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태평양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이나 소련은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왕래가 가능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 주체 세력들이 동방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박해받는 나라 식민지 그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냥 돈을 풀어가지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가깝고 편하게 왕래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일찍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 공산당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악을 끼치는가를 아직까지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지지도가 높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건 좌우 합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오로지 자기 고집대로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이렇게 좋아하니 좌우를 섞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또 감금하다시피 하고 더 이상 미 군정에 방해를 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협박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느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의회, 국회의원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무엇으로 감동을 시키느냐? 소련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련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동구라파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공산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좌우 합작으로 출발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좌익계가 우익계를 암살하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좌익 세상이 되어버리고 점령을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등 몽땅 다 공산주의화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그리스, 터키까지 이제는 찝쩍거립니다. 그리스하고 터키를 공산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미국이 이 소련이 너무 욕심을 내는구나. 그래서 1947년 3월 달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소련하고는 우호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 소련의 팽창주의를 우리가 차단하겠다. 그래서 소련을 적으로 돌려고 그 소련하고는 이제는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트루먼 대통령의 독트린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바로 그때부터가 냉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해에 가을이 되자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2차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 뭘 결의했느냐? 이 한반도 문제를 미적거리지 말고 유엔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임시위원회 설치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 임시위원단이 설치가 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그 유엔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위원단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그렇다면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합법적인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948년 2월 26일
유엔 임시총회에서 그걸 결의를 해서 5월 10일 날 이제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국회에서 대통령 뽑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기로 유엔이 계획을 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고 5월 30일 날 뽑힌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라고 해서 국회가 출발하고, 그 국회에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 공포를 하고, 그 헌법에 준해서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식을 거창하게 중앙청에서 이제 가지고, 그때 선출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엔이 역할을 해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그대로 버려두었다면 결코 자유민주국가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게 이름을 하고 그 유엔이 결정한 대로 세워진 나라가 오늘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묘합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 싸울 때에 미국하고 소련은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동맹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을 이겼는데, 전쟁 끝나니까 소련이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온 구라파를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더 이상 오지 마 하고 선을 그은 것이 바로 냉전인 것입니다. 그 냉전을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독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독일이 다시 일어나면 무서운 나라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 독일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샬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독일에 그냥 막 원조를 무한정 갖다 퍼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경제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이라고 나토가 설립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소련하고 이제 딱 마주 보면서 더 이상 유럽으로 오지 마 해서 독일이 최전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독일을 도와줘서 독일 경제를 살려내고, 터키와 그리스에다가 원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소련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자유민주 진영이 확실하게 서게 되고 소련의 팽창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진영에서 세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건국 방해 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일어난 폭동이 뭐냐? 바로 그것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입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남노당 조선 노동당이죠. 그 남북 조선 노동당이 있으면은 남한의 조선 노동당이 바로 남노당입니다. 그 남노당의 당수가 박헌영이요. 이 박헌영이 북한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황해도 해주에서 자기의 본거지를 만들고 그 해주에서 명령과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남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해하라. 이런 지령을 받아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남노당 패거리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경찰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 가족들을 막 죽입니다. 그러니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학살되는 현장에서 눈이 확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가 됩니다.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때는 미군정이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입니다. 그 미군정,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많이 그 제압하는 권리를 이양해 줬습니다. 경찰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경찰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에서 공산당들한테 쫓겨서 내려온 서북 청년단이라고 있습니다.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청년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당한테 쫓겨 내려오고 다 뺏기고 내려온 사람. 공산주의 그러면 이를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들을 돕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막 무차별 그냥 붙잡히기만 하면은 학살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AP통신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노당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나라가 보상을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문제, 폭동의 주범, 폭동을 일으킨 그 동기는 남노당의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동을 요즘 와가지고는 마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꿈, 진정한 민주 자유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미화를 시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억울하게 당한 제주도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 주된 원인은 남노당의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8월 15일 4월 달에 폭동이 일어났지만 넉 달 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제주도 폭동을 대한민국 새로 일어선 이 나라가 이제는 담당을 해야죠. 그래서 미 군정이 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담당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폭동이 잠재워지지 아니하고 진압이 되지 않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이 도당들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민가를 습격하고 경찰들을 암살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 잔당들을 다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14연대, 아직까지 국군이 아니라 국방경비대입니다. 그때 국방경비대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명령을 내려서 14연대 병력이 제주도로 건너가 가지고 그 모든 폭동을 진압하고 한라산에 숨어 들어간 남노당들을 다 색출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군대에 들어가 있는 적색군자들, 군대에 들어가 있는 남노당 조직원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가서 우리하고 똑같은 남노당을 우리가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뒤엎어야 되겠다. 이래서 폭동 플러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수라든지 순천 지역에 있는 지역 남노당원들, 지역에 있는 남노당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방화하고 사람 죽이고 인민재판하고, 그럴 때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도 인민재판을 통해서 사사롭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또 국군들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 역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 출신 남노당들이 14연대 군인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막 며칠간 완전히 그냥 지옥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평민들은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건 진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 국군들이 진압하니까 잔당들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갔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지리산의 빨치산이 되게 된 겁니다. 진압하는 과정 속에 그때 비밀 문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 비밀 문서 속에 박정희 소령이 남노당의 군사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박정희, 그 우리가 다 존경해 마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원이었어요. 그것도 군대 안에서 조직 체계다 이 말이죠. 발각이 됐어요. 체포됩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박정희. 그런데 워낙 사람이 반듯하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관들이 참 아끼는 그 부하였어요. 백선엽, 그때는 대령입니다. 이 백선엽 대령이 정보국장이었는데 박정희를 회유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일찍이 세상 떠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라. 전향을 해라.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협조를 하고 해서 함께 살자.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함께 살자. 그래서 그 백선엽의 그 모든 설득에 박정희가 오케이. 그래서 전향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군대 내의 조직원들을 명단을 쫙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순 그 지역에서 일어난 14연대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박정희라고 하는 걸출한 군인 하나를 건져냈어요. 그분 박정희가 내놓은 그 모든 정보와 또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문초를 하는 가운데 나온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군대를 숙정하게 됩니다. 숙정이 뭐냐?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군대에 파고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사형 또는 장기수 이런 식으로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재판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48년 12월 1일부로 발표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나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무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체포하고 감옥에 구금하고 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연대 반란 사건 때문에 군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 속에 1만 317명이나 색출해내고 나머지들은 다 탈영을 해서 북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나라에 사상적으로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내부에서 총질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14연대 반란 때문에 큰 희생도 있었고 제주 4.3 폭동 때문에 큰 희생도 있었지만 그 희생을 딛고 보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반듯하게 설 수가 있었고 6.25 전쟁에서 군 내부 반란 없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때 붙들린 체포된 남노당 간부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바로 남노당 군사총책이었어요. 영천에서 목회하던 이재복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5가지나 돼요. 이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특별히 군사총책이라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고, 박정희의 바로 위에 형님이 되는 박상희 씨를 남노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재복 목사고, 그래서 박상희 씨가 대구 구미경찰서에 경찰들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그래서 형님이 죽은 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할 때에 이재복 목사가 나타나서 장례비를 다 대주고 다 후원해 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엮여가지고 그때 박정희가 바로 남노당으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복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의 형도 포섭했고 박정희까지 포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포됩니다. 여기 저기 중구의 신당동에서 체포됐어요. 그 신당동 누구 집에서 체포되냐면 세 번째 부인 집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치 운동한다 그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부인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에요. 부인을 여러 두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가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 요즘처럼 주민등록증도 없는 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9년 12월 18일 체포가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을 얼마 앞둔 때에 오제도 검사라고 하는 영락교회 집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검사님이에요. 이 검사가 이 이재복 목사를 면회 가가지고, 목사님 한때는 당신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사형 받을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이 그래도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비밀을 좀 내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이재복 목사가 양심이 좀 다시 되살아났던지 500명 명단을 넘겨주고 사형받았어요. 그 500명 명단이 다양 남노당의 간부급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죠.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6.25 전쟁을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패배하지 못하도록 일찌감치 반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난 공산 분자들을 싹 색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세 번째는 남노당원 33만 명이 전향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바로 홍민표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 홍민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조선노동당, 남쪽 조선노동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잡았는데 1949년 9월 16일 날 저 무교동에 자기 스스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 경찰이 체포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스스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박헌영이한테, 김일성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남한에서 총선 실시할 때에 우리 조직원들이 100만 가까이에 달하고 있으니 우리 총선에 우리 당원들을 출마를 시키면은 국회에 우리가 다수당 될 수가 있고 또 큰 정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투쟁하자고 상신을 했더니 박헌영이하고 그 김일성이가 그럴 거 없다고 무장 투쟁하라고. 그래서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등등 10,000개를 준비해서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4월 달에 불바다로 만들어라. 그런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막 체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수류탄 6,000개까지는 구했는데 그걸 구하는 과정 속에 발각이 되고 해가지고 다 수류탄 압수를 당하고 조직원들이 계속 붙잡혀 가다 보니까 계획이 잘 안 됩니다.
9월 20일 날 결정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거를 남한에서 실시하겠다고 박은영이가 공포를 했는데 그날이 나흘 남았을 때 스스로가 자수하듯이 나타나서 붙잡혀가지고 비밀을 다 얘기하고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노당 핵심 간부 16명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전향을 해버리고 그래서 자수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한 달하고 일주일간 자수 기간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했더니 33만 명이나 되는 남노당들이 자수를 해요. 그래 전향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박헌영이가 장담한 게 뭐냐, 우리가 서울만 딱 내려가면은 우리 남노당 동지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총 안 쏘더라도 남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라고 방송을 해도 폭동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33만 명이나 다 자수하고 다 전향을 해버린데 누가 폭동을 일으킵니까? 핵심 간부들이 다 체포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6.25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니 남노당은 33만 명 전향한 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 토지개혁이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9년 6월 21일부터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러니까 돈 주고 토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돈 받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돈 받고 나눠주는데 소작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몇 년간 농사 지어서 몇 프로씩 내놓으면 땅값이 되도록 해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소작농, 자기 농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노비 출신들과 그리고 이 모든 참 노예와도 같았던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땅 나눠준다 그러니까 땅 벌써 받았는데 북한의 토지계획 들어보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해놓고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다 가져가던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인민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등을 딱 돌리고 이제는 내 땅을 뺏길 수 없다. 내 가정의 사유재산을 이제는 뺏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회 총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유엔 총회 때에 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승인해 달라고 한국 대표들을 보냈어요. 그때 대표 단장이 누구냐? 장면 박사입니다. 민주당이죠. 또 함께 간 또 조병옥 박사입니다. 그분도 민주당이죠. 김환란 여사, 모윤숙 여사 외에 네 분의 한국 대표. 그래서 총 8명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방청석에 앉아 있자 보니까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저기 이승만의 개들이 와서 앉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어요. 유엔 총회 단상에서. 그럴 때 조병옥 박사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용기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당 지도자들이었어요. 요즘 민주당하고 많이 틀리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 정부 수립을 한 것을 유엔이 승인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고 북한 대표는 프랑스 공항에 내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왜? 유엔의 말을 안 들으니까. 유엔 임시위원단이 가서 유엔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남북한 실시하자 그럴 때 반대했잖아요. 유엔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와가지고 유엔에서 승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NO! 쫓아버렸어요.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정부로 인정을 받고 나라로 인정을 받고 유엔이 승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침략해 오니까 유엔이 세운 나라를 도둑놈이 왔다. 그러므로 유엔이 가가지고 막아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승인이 안 됐으면은 우크라이나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나토라든지 여기에서 전쟁에 군대를 못 보내잖아요. 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토에 가입이 됐다 그러면은 나토 군이 들어와서 함께 싸울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유엔이 승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와가지고 함께 싸워서 공산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할까 말까 회의를 붙였는데 소련 대포 비신스키라고 하는 그 바로 소련 대포가 얼마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지 필리버스터라고 양 2시간 이상 혼자서 막 떠듭니다. 그냥 표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날 며칠 떠들어대니까 소련 대표가 떠들고 난 다음에 폴란드 대표,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표, 동독 대표 계속 올라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승인하지 말자고 자꾸 떠들어대니 12월 12일 날 총회가 끝나는 날인데 끝나는 날 아침부터 그냥 떠들어대잖아요. 비신스키가. 그 비신스키는 바로 빙신스키라고도 할 수가 있죠. 떠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이 비신스키가 며칠 떠들어서 그런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목이 탁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앰뷸런스가 와서 후송해서 병원으로 싣고 가버렸어요. 비신스키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려고 폴란드 대표가 아침 모닝커피 한 잔 차 하고 늦어도 2시간은 하겠지 하고 앉아있는 동안에 회장이 또 발언할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없잖아요. 그 커피 마시고 있는데 없으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대한민국은 승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 때문에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엔군이 신속하게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말한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 있었던 굵직한 5가지 역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기보다도 알고 살아야 되고, 알면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알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6.25 전쟁 이전부터 하나님이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